이 세계 인권 선언은 그 국제연합 헌장과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 전문을 보면요, 그 두 번의 그 이제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참혹한 그런 학살과 문명 파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역사적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든 그 민족 국민들이 서로 그 우호 관계를 지속하면서 서로 이제 국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그 이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 선언에 적시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인권 선언문을 선포한 그 취지는 결국 이 각 국가들의 그 어떤 존립, 그 평화적인 그 공존, 이것을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개인의 그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국가의 그 정체성, 독립, 주권이 보호되는 그러한 그 세계 질서를 염두에 두고 각 국가 간의 그 어떤 주권과 독립성을 서로 존중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각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정체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런 국제 질서를 위해서 이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저는 그 세계인권 선언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전문에 그렇게 그런 취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세계인권 선언 그 29조 3항에 보면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자유와 권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이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 헌장 제1장 목적과 원칙에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계 각 민족의 그 자결권 존중, 그 다음에 주권의 평등,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그 내부 사항에 대한 불간섭, 그리고 유엔이 이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권단체들이 요즘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뭐 특히 이제 이 국제 이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원래부터 이게 땅 주인이 어디 있느냐, 아무나 가서 자리 잡고 체류하고 살면 된다,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고적에 그런 어떤 문명이나 국가가 성립되기 전의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국가이고 뭐 국경이고 그 문화 정체성이고 주권이고 이런 거는 별로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주해서 체류해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은 사실은 뭐 수천 년 내지 만 년 이전부터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 온 이 문명을 뭐 전적으로 이제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세계인권 선언이라든가 유엔 헌장이라든가 국제인권 규약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뭐 인종, 언어, 그러니까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뭐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처우돼야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어떤 선언적인 이런 조항만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인권 선언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29조 1, 2, 3항과 30조에 보면은 그 인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행사돼야 되고 그 한계가 뭔지, 그 적용 범위가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9조와 30조, 세계인권 선언에서 29조와 30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권단체들은
맨 앞에 나오는 저 선언적인 그런 조항들만 가지고 지금 그냥 막연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인권단체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뭐 이런 조항들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 29조라든가 30조에 있는 그런 중요한 조항들은 뭐 없는 듯이, 마치 없는 듯이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우리가 유엔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뭐 유엔이 뭐 세계 정부나 되는 것처럼 그 유엔에서 뭐라고 이제 뭐 이게 잔소리를 하면 그 따라야 되는,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유엔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세계 정부도 아니고요. 어떤 그 유엔이라는 게 뭐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뭐 권리 능력이 있다거나 행위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유엔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회원국들, 그 주권 국가들의 그 협의기구에 이제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뭐 유엔 기구에서 뭐 유엔 인권이사회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뭐 어떤 지적을 받고 권고를 받았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된다거나 국회 입법에 이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국회 입법이 아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위원회에서 뭐 문화다양성 조례라든가 뭐 외국인 인권 조례라든가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에 이제 밀려가지고 뭐 철회하기도 했는데, 지금 아마 뭐 거의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가 지금 그런 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학생인권조례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엔 원래 유엔 헌장의 그 이념과 그 인권선언의 이념에 이게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맨 앞에 그 선언적으로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 사유별로 그런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만 이제 그 논거로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할 게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장혜영 의원이 이제 발의한 그 차별금지 법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이거는 어떤 내용의 어떤 성격의 그런 어떤 차별금지 사유냐 하면은 이걸 하나로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그 차별금지 사유, 저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든 인종이든 언어든 출신국가 출신민족이든 이게 다 이제 하나의 그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이게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내용들이 그런 차이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기하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은 차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 언어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공용어가 지금 한국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 좀 중국인들이 뭐 한 100몇십만 명 좀 들어와 있는데 중국인들이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돼서 시행되면은 우리는 좀 중국어 가지고 좀 이렇게 이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다. 왜 한국어만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게 언어적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의하면은 그게 차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어를 우리가 한국어 외에도 공용어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뭐 이제 대중교통에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영어는 지금 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일상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이제 되어버리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차별이라고 인정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살색 논란인데요. 그 2007년도에 그 일본 인권단체에서 이제 일부 크레파스 회사 몇 군데를 상대로 그 이게 차별이라고 이제 진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색깔을 이렇게 살색이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는 그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그 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진정에 들어가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정한 그 차별에 해당된다 이래가지고 시정 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떤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저도 그때 뭐 그건 알고는 있었지만 뭐 별걸 가지고 다 터집을 잡네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그걸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게 차별로 이렇게 우리 정부 기관에서 인정하는 걸 그렇게 우리가 방임해서는 안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 국민들로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서는 그 어떤 정서적으로 이게 살색에 가장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살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종차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서적인 그런 표현을 차별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못하게 이제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살색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이제 금기어가 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오래 전에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온 우리가 문화적인 정체성, 정서 이런 게 차별로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 정서까지도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간섭하고 통제하고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이 주로 이제 동성애라든가 이게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지고 주로 이제 반대를 하는데요. 사실 이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이게 굉장히 오히려 성 정체성이나 젠더 이런 논란보다도 훨씬 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이렇게 제재가 확산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주권이라든가 독립성이 상당히 이제 침해되는 거죠.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런 자유라는 것도 말이죠. 국가가 존재해야 종교의 자유도 이렇게 보장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무슨 유엔이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유엔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인격이 있어가지고 행위 능력이나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엔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권 국가들이 그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개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치 인권단체들은 말이죠. 이게 유엔이 모든 걸 다 해줄 듯이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는데, 유엔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가들이 협의하는 협의 장소에 불구하고 이제 유엔 사무처에서 그걸 행정적으로 이제 서포트해 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딱히 이게 유엔이 세계 정부나 되는 듯이 이렇게 그런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이 인권 단체들의 그런 이제 아주 근거 없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인권선언이라든가 유엔 헌장의 각 이런 이제 중요한 조항들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논문도 이제 많이 발표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인권단체들이나 이거 인권운동하던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뭐 세계인권선언이라든가 국제인권법을 이제 왜곡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 국가라든가 우리 문화 정체성을 이제 해체하는 아까 말씀드린 뭐 문화 다양성 관련 뭐 조례라든가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거기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가 원래의 우리의 그 보수 우파적인 이런 사상의 그 논거가 되는 세계인권 선언과 국제인권 헌장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이런 논문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또 입법도 많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세계인권 선언과 유엔 헌장의 관련 주요 이제 조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3분 30초 예. 남았는데요. 예. 그거 아울러서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 그 정도 포함해서 갖고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특히 지금 이제 이 다문화주의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거 다문화주의라는 게 유엔 헌장의 그 어떤 그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국가들의 그 문화가 이제 평등하게 서로 이제 존중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하게 지구적으로 이 문화 주체들이 각자의 그 문화 정체성을 이제 유지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지구적인 현상을 그 다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념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이게 왜곡돼 가지고 지구적인 이 다문화 현상을 하나의 국가사회 안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국가사회 안에서 이 문화들이, 이질적인 문화들이 공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그 이제 용어의 속성이 원래부터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독립적인 어떤 국가나 사회 안에서 만약에 이제 다문화가 이게 추진이 된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그냥 분열되고 해체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이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문화주의 하는 그걸 우리가 다문화주의라고 사실 불러서는 안 돼요. 저는 그거를 그냥 뭐 글로벌리즘이라든가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문화주의라는 이 용어에 대한 사전을 이제 다 찾아보면 뭐 국내외 사전이 전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후자로 돼 있어. 원래 다문화주의의 그 개념이 지금 저 사전에서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뭐 한두 군데 그 용어가 원래 그 개념을 좀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외 사전들이 다문화주의 하면은 하나의 그 국가나 사회 안에서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잘못된 거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반인들이 그 혼란을 많이 하고 있고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주의의 원래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그거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엔 헌장의 그 제1장의 목적과 원칙에 그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의 그 이제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유엔 헌장에서는 문화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인권규약 제1조에 보면은 그
그 문화적 자결권이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자유와 권리의 전제로서 제1조에 문화적 자결권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2003년도에 문화다양성 선언과 이제 문화다양성 교약이 이게 체결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문화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문화다양성, 다문화주의라는 게 뭔지 그게 이제 아까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원래 의미의 다문화주의의 그 개념이 문화다양성 선언과 문화다양성 협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예. 30초 내로 네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거 인권 단체들이나 이게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나 국가를 이렇게 이제 해체하고 분열하려는 이러한 그 이념들을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농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유엔 헌장이라든가 세계인권 선언이라든가 국제인권 교약이라든가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문화다양성 협약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바로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문헌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지금 저 가짜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게 아무런 논거도 없는 그 허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발제문의 책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다 발표가 안 된 부분은 여러분들 책자를 보시거나 나중에 우리 국민주권행동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신만섭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발제하신 유병균 대표의 발제문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유병균 대표 발제문은 전반적으로 지금 발제문이 상당히 긴데 한 35쪽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흐르는 맥락의 중심은 뭐냐면은 유엔 헌장의 세계 인권 선언, 그다음에 다양성 선언,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선언, 뭐 하여튼 그 유엔 산하의 모든 그 선언들은 기구들의 모든 선언들은 유엔 헌장에 기초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들어맞아야 된다는 거죠. 유엔 헌장이 법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유엔 헌장이라든지 선언이라는 것은 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법을 비유를 해서 본다면은 유엔 헌장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 파생 기구들의 선언은 거기에 밑에 하위 보시면은 유 대표 지금 발표문의 11쪽에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이죠. 유엔 헌장 그다음에 2조 거기 보면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즉 주권 평등 원칙이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를 추구한다. 이 민족 자결권을 갖다가 여기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의 1조 2조에 주권 평등과 민족 자결권을 갖다가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면은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United Nations,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그냥 협력체인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은 그 지금 유엔 헌장 밑에 있는 기구들의 그 선언들, 뭐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다양성도 그렇고 전부
뭐 어떠한 지금 뭐 거창한 선언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권, 그다음에 민족 자결성, 그다음에 국가의 독립성, 이것을 갖다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선언들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구 헤집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소위 그 차별금지법안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각종 다문화 관련 지금 다문화 관련 법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뭐 성소수자, 뭐 이거 다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문제, 젠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어디다 지금 어디를 인용을 하고 있냐면, 이 유엔 헌장과 그 다음에 유엔 기구들의 선언들을 갖다가 계속 인용하고 차용하면서 이런 지금 법들을 갖다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엔 선언은 하나의 그 법의 그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틀, 그러니까 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이 하나의 규약과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이 국내법도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은 논리적 정합성을 가져야 돼요. 이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밑에 있는 하위법들은 상위법인 헌법에 모두 다 거기에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귀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뭐 다문화 관련 알고 지금 이러는 거지. 법의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기본 사실부터 지금 알고 지금 법을 만드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의문스럽고요. 이건 한마디로 무지한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금 지적을 갖다가 지금 유병균 대표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이걸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소위 진보 진영이 말빨은 참 화려해요. 수사도 화려하고. 하지만 이러한 데서 이러한 논리적인 아주 정교한 이러한 측면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지금 허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몇 달 전에 여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국가 기여자란 미명하에 난민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때 논란이 많이 되었었죠. 근데 CBS 라디오에서 여기 지금 발제자로 나오신 박성재 변호사와 그 다음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둘이 서로 전화 인터뷰에서 논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용해인 대표가 난민에 대해서 무슨 경제적 난민이 뭐 수산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들이대면서 난민을 갖다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성재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데, 난민은 그렇게 경제적 난민이라든지 하다못해 전적 난민도 그건 정확하게 법적으로 난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딱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횡설수설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진보진영이라는 것이 말빨은 이렇게 화려해도 제대로 지금 이 법의 논리적 정합성에 대해서 전혀 개념들이 없어요. 보수 세력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법의 논리적 정합성, 이게 바로 보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유병균 대표가 발제문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대해서 소두에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뭐 제가 좀 힌트를 드린 건데, 사실 발제문을 쓰시기 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 얘기 하다가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지금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이 그람스의 이 진지전, 헤게몬 이론이라고 하죠. 이 진지전 이론, 이것이 지금 소위 86 세력들, 86 세력이라면 누굽니까? 과거 80년대 이제 그 운동권, 학생 운동권에 있던 386 세력들, 그러니까 30대, 당시에 80년대 30대에 80년대 학번, 그다음에 60년생, 80년대 이제 학번을 가진 그런 그 운동권 세력들을 갖다가 386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제 이들이 나이를 먹어서 50대가 됐어요. 그래서 소위 586 또는 그냥 86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86 세력들이 과거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사상투쟁, 자기들의 사상투쟁의 요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몬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전, 그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제 그 진지전이라고 불렀는데, 마르크스와는 달리 마르크스의 그런 어떤 그 뭡니까 토대,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자본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소위 생산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잡아서 이것을 갖다 획득을 해서 그 뺏어서 이것을 통해서 상부 구조를 갖다가 타도를 해야 된다.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쳐야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마르크스의 그 토대 상부 구조 이론이에요. 그런데 2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제 1920년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살던 그 이탈리아에서는 당시 유럽은 그래도 자본주의가 상당히 성숙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성숙된 자본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토대에 의한 상부구조 이론이 먹히질 않는다. 상부구조를 갖다가 선점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진지전이라는 전술을 갖다 펴야 된다. 그 진지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문화, 심지어는 종교, 예술 이런 분야에 이론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침투를 해서 그들을 갖다가 머리 구조를 갖다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586 세력들이 결국은 그들이 뭡니까 80년대 이제 후반부터 소위 민주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기성세대의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로 나가면서 그들이 바로 이런 그 진지전 이론을 통해서 오늘날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세계 인권 선언 등 모든 이것저것 사상적인 이런 것이 그들에 의해서 전부 탈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지전을 좀 더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서 다시 보수 세력들이 이것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된다. 진지전을 그야말로 보수 세력의 그 진지전을 다시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 그 법의 논리적 정합성, 유엔 헌장과 그 하위 선언들, 자 이런 법의 논리적 정합성은 이성주의의 요체예요. 이성주의라는 것은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아주 탄탄하게 키워져 왔던 그런 그 사상적인 책입니다. 이것을 갖다 흔드는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면 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갖다가 또 이어받은 네오마르크시즘 세력들이 바로 이런 그 사상적인 그런 그 요체를 그 퍼뜨리면서 결국은 이렇게 점령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우리가 보수 세력의 역할은 이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